나는 33살의 평범한 여자다. 대학에서 만난 남편과 연애 4년, 결혼 3년 차. 서로 알 만큼 알고 맞춰갈 수 있을 거라 믿고 결혼했다. 솔직히 말하면 시댁과의 갈등은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 착각을 아주 비싼 대가로 치르게 됐다. 결혼 초에는 시어머니가 그리 불편한 존재는 아니었다. 나를 냉정하게 대하거나 무시하는 말도 없었다. 그냥 딱딱하고 건조할 뿐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었다. 그게 오히려 편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건조함이 진심 어린 무관심이 아니라 철저한 우월감에서 비롯된 무시라는 걸 알게 됐다. 사건의 시작은 명절 하루 전이었다. 우리는 양가를 모두 방문하는 일정이었고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날 뜻밖의 말을 꺼냈다. 지연 씨, 친정은 뭐하러 그렇게 자주 가? 거긴 갈 때도 못 되잖아. 순간 귀를 의심했다. 네. 아니, 그 집은 너무 시골스럽고 수준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 집 식구인데 조금 선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정말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장난도 농담도 아니었다. 그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을 향한 조롱을 일삼기 시작했다. 그쪽은 어머니가 뭐 하시더라? 가정교육이 좀 부족했던 것 같네, 그쪽은. 그 동네는 아직도 다 그렇게 살아? 남편과 함께 있을 때도, 나 혼자만 있을 때도. 그 말들은 마치 독처럼 쌓여갔다. 나는 처음엔 참았다. 어른이고 시부모니까. 하지만 어느 날 한계를 넘는 일이 벌어졌다. 그날은 엄마가 직접 김장김치를 담가 시댁에 보내주셨다.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열자마자 말했다. 이게 김치야? 뭐 이렇게 시골 냄새가 나? 그냥 버려야겠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다. 나를 무시한 것도 억울했지만 우리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괴로웠다. 그리고 가장 분노했던 건 그 모든 순간에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자기 어머니 말씀 좀 너무 심하셔. 나도 우리 부모님도 사람인데. 엄마가 좀 말이 세긴 해도 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 않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라니. 그건 내가 듣고 싶던 말이 아니었다. 나는 남편에게서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다.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또 그 말을 꺼냈다. 지연 씨는 원래부터 교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뭐랄까, 집안 분위기가 그런 게 있잖아요. 모두가 웃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완전히 붕괴됐다. 더는 못 참겠어요.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제 집안이 그렇게 창피해요?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어머, 지연 씨가 감정 조절이 안 되네. 그래서 그 집은 좀 문제가 있다니까. 그날 밤 나는 친정으로 갔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셨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그 품 안에서 엉엉 울었다.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두드려 주셨다. 아무런 판단도 비난도 없이. 그게 부모였다. 진짜 가족이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왔다. 지연 씨, 이혼까지는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우리 집안 이름에 먹칠은 하지 말자고. 처음으로 나는 당당하게 말했다. 먹칠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제 부모님을 무시하는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도 전화를 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얘기할게.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말은 처음부터 했어야 해. 난 그동안 혼자 싸웠어.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 말은 내 결심을 굳히게 했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협의 이혼 절차를 밟았다.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욕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돈 때문에 그런다. 지연 씨가 속물이다. 이혼하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거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위로해줬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몇 달 후 이혼이 성립됐다. 나는 이름 석자를 되찾았고 부모님 집에서 다시 삶을 시작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지연아, 나 엄마랑 연 끊었어. 늦었겠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남편이었다.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답장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잃었을 때 깨달은 게 있다면 그건 오롯이 그의 몫이었다. 나는 더 이상 용서하는 여자로 살지 않기로 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나는 상담 자격증을 따고 여성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같은 상처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들을 33살의 진심으로 평범한 위로할 여자다. 수 있다. 왜냐면 나도 남편과 똑같이 연애 아팠으니까. 사냐.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내 삶을 되찾았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에 접어드는 32살 여성입니다. 겉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저 스스로도 지금의 남편과 함께라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게 늘 다정했거든요. 퇴근하면 집에 오자마자 제 안부를 묻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줬고요. 친구들에게도 우리 남편 진짜 괜찮지 않아? 라며 자랑할 만큼 저는 제 결혼 생활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연애 시절에도 그는 한 번도 저를 불안하게 만든 적이 없었고, 제가 조금이라도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서 위로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야근이라고 했어요. 자주 있는 일이기도 하고 워낙 하는 일이 바쁘고 회식도 잦은 편이라 딱히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씻고 자고 있는 사이 그날 아침 셔츠에 뭔가 묻은 것 같아서 세탁 바구니를 뒤지다가 바지 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이 하나 나왔습니다. 호텔. 1인 숙박은 아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아니겠지. 다른 사람이 줬을 수도 있고. 애써 부정했지만 마음 한켠에선 뭔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서로 암호도 공유하고 자유롭게 서로의 폰을 보던 사이라 죄책감은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작 남편의 카톡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운 거였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에 연결된 남편의 계정 기록, 사진, 백업, 통신사 사용 내역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결국 보게 되었어요. 같은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여행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 그 여자의 생일에 맞춰 예약한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는 둘이 함께 찍은 셀카도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핑계로 비워둔 주말, 가족 모임에 갑자기 못 온다던 날, 제가 감기 몸살로 앓던 날까지. 그는 그 모든 시간에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더라고요. 처음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해온 그 사람과 이런 배신을 한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걸 바로 이야기해야 할까?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캡처하고 출력하고 날짜별로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들고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혼을 결심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너졌어요.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그런 생각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친구들에겐 말도 못했습니다. 괜히 내 결혼이 실패했다고 생각할까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할까봐 두려웠어요. 엄마한텐 아직도 말을 못 꺼냈어요. 그런 일로 상처받을까봐,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할까봐. 하루는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 혼자 집안 정리를 하다가 신혼 때 남편이 손수 만들어준 사진 액자를 보게 됐어요. 액자 속 우리 둘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처럼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이젠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 사람은 그 웃음을 기억할까? 아니, 그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때도 이미 거짓이 조금은 섞여 있었을까?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나 혼자만 사랑했던 거구나. 나 혼자만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도 결국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담담하게 증거를 꺼내 보였고 그 사람은 처음엔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미안해.
어처구니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이 모든 게 덮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내 마음에 난 생채기, 나를 믿고 사랑했던 내 지난 시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더는 당신과 함께할 미래가 없어요. 이혼하고 나서야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절차도 번거로웠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다 지나고 보니 잘한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후로 저는 제 삶을 조금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예전엔 늘 둘이 함께였던 공간에 이제는 저 혼자 남았지만 오히려 더 깔끔하고 안정된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릴 때도 늦은 밤 침대에 누울 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늘 남편의 기분을 살피고 눈치를 보며 살던 내가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한 번쯤 용서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지만 전 알아요. 그 사람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선택을 반복한 거였다는 걸. 거짓말 위에 또 다른 거짓말을 얹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던 모습.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과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에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결혼 생활 내내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느끼고 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 일상에 불안이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나를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해냈고 앞으로도 제 삶을 지켜내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36살, 결혼 8년 차 주부 지민이다.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다.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듣게 될 줄이야.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어떻게 나더러 나가라 할 수 있는 걸까? 모든 건 그날부터 시작됐다. 남편 민재와 결혼하던 해 우리는 맞벌이 부부였고 둘 다 대기업에 다녔다. 나름대로 돈도 꽤 모았고 무엇보다 나에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전세 자금이 있었다. 그래서 결혼 후 1년쯤 되었을 때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할 수 있었다.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을 올릴 때 그렇게 기뻤던 적이 없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구나.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은 처음부터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반부터 자주 우리 집에 들르셨다. 밥을 해준다며 청소를 해준다며 물론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했지만 나는 은근히 내 공간을 침범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부엌에 대한 간섭은 심했다. 지민아, 고춧가루는 이런 통에 넣어야지. 저건 벌레 생겨. 내 어머니. 참았다. 며느리니까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르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집에 옷가지며 속옷까지 놓고 가기 시작했다. 남편 민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당신 엄마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지 않아?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만 그냥 도와주러 오는 거잖아. 대화는 늘 이렇게 끝났다. 민재는 절대 어머니 편을 들었고 나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아예 우리 안방에 계셨다. 침대 위에 이불까지 깔고 누워 계신 모습은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내 방 침대가 푹신하더라고. 내 방이라는 말조차 허락되지 않는 듯한 그 표정. 난 그날부터 거실에서 잤다. 며칠 후 나는 결국 터지고 말았다. 어머니,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건 좀 저희 부부 공간이잖아요. 지민아, 너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 여기 민재 집이기도 해. 민재 집이라니? 등기부에 내 이름 하나만 있는 집이 어떻게 민재 집이야? 그 말이 너무도 불쾌했지만 참았다. 싸움이 커질까 두려웠으니까.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나는 출장을 다녀왔다. 3박 4일짜리 짧은 일정이었지만 돌아오자마자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먼지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말끔한 집, 바뀐 커튼과 식탁보. 심지어 서랍 정리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 분명 내가 정리한 방식이 아니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누가, 언제, 왜 이런 정리를 했을까?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다.
무심코 스쳐 지나가던 화면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법무사 박호준. 이상했다. 그 이름은 예전에 내가 등기 이전할 때 연락했던 법무사 이름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왜 법무사랑 연락해? 아,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거짓말이었다. 나는 몰래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다. 명의 이전 서류 어머니께 전달 완료했습니다. 잔금은 입금 확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께 명의 이전 서류를 전달했다고? 내 집을? 내 허락 없이? 나는 당장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다. 그리고 거기엔 분명히 새겨져 있었다. 소유자 박영숙. 시어머니 이름이었다. 내 다리가 풀렸다. 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믿을 수 없었다. 이게 현실일 리 없었다. 나는 미친 듯이 남편을 흔들었다. 이게 뭐야? 내가 내 집을 엄마한테 넘겼어? 지민아, 진정해. 우리 다 같이 살려고 그런 거야. 엄마도 이제 나이 들고 혼자 힘들잖아. 그래서 내 집을,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몰래 받고, 이게 말이 돼? 나는 경찰서에 갔다. 법적으로도 알아봤다. 명의 이전 당시 내 위임장이 위조되었고 서명도 조작된 걸 확인했다. 분명히 사문서 위조였다. 그런데도 변호사는 말했다. 사기죄나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실 수는 있지만 가족 간 사건이라 입증이 쉽진 않습니다. 내가 사인하지도 않은 서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전된 집. 그런데도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법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대놓고 나에게 말했다. 지민아, 이제 너도 짐 싸야지. 여긴 내 집이야. 어머니, 어차피 민재도 이혼하겠다고 하더라. 갈 데 없으면 친정으로 가. 그렇게 나는 내 집에서 쫓겨났다. 아무것도 없이. 도장 하나, 종이 하나 확인 안 한 죄로 나는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위임장에 사용된 필적을 감정 의뢰했고 내 서명과 전혀 다르다는 결과를 받아냈다. 그걸 증거로 고소장을 다시 제출했고 시어머니는 결국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민재는 나 몰래 이혼 소장을 보냈지만 판사는 내게 모든 사유를 유리하게 봐줬다. 위자료는 물론이고 나는 끝까지 싸웠다. 지금 나는 새 집에서 혼자 산다. 등기부 등본엔 다시 내 이름 석자가 있다.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매일 밤 다짐한다. 다시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갑작스러운 심정지였다. 전날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숨이 멎어 계셨다고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먹먹했다. 시아버지는 우리 부부에게나 시댁 식구들 중 그 누구에게도 큰 소리 한 번 안 치셨다. 늘 미소 짓고 계셨고 내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우리 큰아들 복 터졌구나 하시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던 분이었다. 그런 분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셨다. 장례식장은 조용하고 침착했다. 남편과 나는 상주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그런데 장례 둘째 날 오후 기묘한 정적 속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나 저 여자. 속삭이듯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둘째 며느리 세연이었다. 거의 2년 넘게 얼굴 한 번 못 본 여자. 시아버지가 아프셔서 입원했을 때도 퇴원하셨을 때도 간병은커녕 전화 한 통 없었던 사람. 그런데 지금 왜?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늦었지만 인사드리러 왔어요. 말은 그럴싸했지만 누구보다 잘 안다. 세연이는 시댁엔 일도 관심 없었다. 남편과도 거의 별거 수준이었다. 심지어 작년 설날엔 아예 연락도 끊고 해외로 여행까지 갔던 여자다. 그런 애가 지금 갑자기 장례식에 나타났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장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다. 아버지 유언장이 있었대. 공증까지 받아놨더라. 순간 머리가 띵했다. 시아버지는 평소에 재산 이야기는 거의 안 하셨다. 그저 내가 있는 건 다 니들 거다 하시며 웃으셨지. 그런데 유언장? 심지어 공증까지. 이상한 건
유 원장이 세연이 쪽 변호사를 통해 나왔어. 뭐라고? 세연이 쪽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며칠 후 시댁 식구들 전원이 모였다. 변호사가 등장해 유언장을 꺼냈다. 고 김태성님께서는 생전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산 분배를 명시하셨습니다.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그 순간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김태성님은 본인의 전 재산 중 70%를 둘째 며느리 이세연 씨에게 남긴다고 유언하셨습니다. 세상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70%를 그 둘째 며느리에게, 그동안 얼굴 한번 안 비친 그 사람한테. 함께 있던 시누이도 당황하며 이야기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하시겠어요? 그렇다. 말이 안 됐다. 아버지께서 그런 결정을 하셨을 리 없었다. 이건 뭔가 조작됐다. 그날 이후로 나는 혼자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연이가 무언가 꿍꿍이를 벌였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달 전 세연이 혼자 다녀간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시아버지께서 휴대폰도 자주 꺼두셨고 말씀이 없으셨다고 했다. 무언가 있었다.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시아버지께서 평소에 그렇게 아끼시던 우리 가족, 손주들에게 유산 한 푼 안 남기고 둘째 며느리에게 70%를 남겼다고? 아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 세연이가 뭔가를 꾸몄다. 그 유언장은 진짜가 아니야. 나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간 남편 경호를 붙잡았다. 말없이 커피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나 그 유언장 못 믿겠어. 나도 그래.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셨잖아. 남편의 한숨이 길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아버지가 갑자기 핸드폰을 바꾸셨거든. 번호까지 싹 다. 뭐? 왜? 모른대. 그냥 귀찮다고. 근데 이상했어. 그 후로 연락도 잘 안 됐고. 그리고 세연이 그 즈음 아버지한테 혼자 찾아갔대. 이모가 그러더라. 무릎 꿇고 사과하고 울고불고 했다나 봐. 가짜 반성. 그랬겠지. 정말 반성했다면 왜 아버지 임종조차 함께하지 않았겠어? 이건 분명히 계획적인 접근이었어.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시아버지 유언장을 접수한 쪽이 세연이, 즉 변호사라는 것부터가 이상했다. 혹시라도 유언장에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언장은 공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작성 당시의 정신적 상태나 강압 여부가 확인되면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정신적 상태, 강압 여부. 그렇다면 당시 시아버지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사람, 증거, 그게 필요했다. 나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입원하셨던 병원부터 찾았다. 다행히 간병을 맡았던 간병인 아주머니가 기억하고 계셨다. 아, 그분 기억나죠. 참 조용하고 인자한 분이셨는데. 그런데 마지막 즈음엔 좀 이상하셨지. 어떻게 해요? 혼잣말도 많아지고 누가 와도 반응이 없고. 누굴 계속 무섭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애가 이럴 줄은 몰랐지. 같은 말도 하셨고. 그 애. 그게 세연이었을까? 나는 필사적으로 물었다. 혹시 그 무렵의 방문자 기록 같은 거? 있어요. 병원 입구에 다 적게 돼 있거든요. 보안실에 요청하시면 CCTV도 있을 거예요. 며칠 뒤 나는 병원에서 당시 CCTV 일부와 출입 기록을 받았다. 그리고 거기엔 놀라운 장면이 담겨 있었다. 세연이 아버지가 입원한 병실에 혼자 들어간 장면. 무려 3번이나. 하루는 무려 3시간 넘게.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두셨다. 그리고 그 직후 유언장이 작성됐다. 나는 변호사에게 이 자료를 제출했다. 그리고 법원에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세연이의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다. 뭘 그렇게까지 해? 아버님 뜻이야. 당신들이 잘 못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잘못했다고? 누가 아버지 곁을 지켰는데? 누가 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 손을 붙잡았는데? 너 병문안 한 번 온 적 있니? 됐고.
유언장도 공증 다 받은 거야. 뒤늦게 발악하지 마. 추하니까. 그 말에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다. 지금 나한테 바라기라고. 내가 추하다고. 정말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싶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내게 USB 하나를 건넸다. 이거 아버지 컴퓨터에서 찾았어. 암호 걸려 있었는데 풀어봤더니 그 안에는 아버지가 작성한 문서 파일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혹여 내가 이 세상에 없게 되거든 내 재산은 첫째 아들 가족과 손주들에게 나누어 주길 바란다. 세연이는 믿을 수 없다. 그 애는 나를 속였다. 숨이 멎을 뻔했다. 아버지의 진짜 뜻이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유언장 조작의 반증이었다. 나는 곧바로 이 파일도 변호사에게 제출했다. 진실은 이제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아버지의 진짜 유언, 세연의 조작 가능성, 모든 걸 이 자리에서 드러내야 했다. 양측 변호인이 마주 앉고 판사가 입장했다. 공판은 시작되었다. 양측의 주장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유언장을 제출한 측 변호인부터 발언하십시오. 저희는 고 김태성님께서 2024년 11월 4일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그에 대한 공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유언장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이며 정신적으로도 문제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해당 유언장이 작성되기 직전 고인의 정신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는 테이블 위에 두 개의 파일을 올려놓았다. 하나는 병원 출입 기록 및 CCTV 캡처, 그리고 다른 하나는 USB 속에서 발견된 시아버지의 비공식 유언문. 본 파일은 고인의 장남이 고인의 사망 후 개인 컴퓨터에서 확보한 문서로 유언장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 문서에서 고인은 세연은 믿을 수 없다. 그 애는 나를 속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진정한 재산 상속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의 진위는 어떻게 입증하셨습니까? 포렌식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파일 작성 시각과 수정 내역, IP 주소, 문서 작성자의 필적 등이 모두 고인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세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보였다. 차갑고 자신만만하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저건 조작된 거야. 죽은 사람이 그런 문서 남겼다고 믿으라고? 그냥 컴퓨터에 쓴 메모 하나 가지고. 말이 돼? 그녀는 언성을 높이며 반박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기울어 있었다. 판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사건은 유언장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고인의 의사 표현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병원 기록과 방문 내역, 그리고 비공식 유언문이 제출되면서 공식 유언장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판결이 내려졌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자필 유언장의 진정성에 일부 신뢰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 해당 유언장을 무효로 간주하고 상속 재산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균등 분할할 것을 명합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우리가 이긴 거였다. 법정에서 나오는 길, 세연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조차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마지막 말을 건넸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를 모욕한 대가를 치른 거야. 너희가 다 가져가면 내가 뭐가 되는데? 적어도 도둑은 안 되겠지.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 아버지의 유산은 두 아들과 손주들에게 공평히 나눠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끝까지도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남아있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뒤늦었지만 진실을 지켜냈어요. 세연은 유산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시도로 시댁과 완전히 인연이 끊겼다. 그녀는 지금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인생을 꾸리려 하겠지만 그 어떤 삶을 살아도 그날 법정에서의 시선과 목소리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야 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저 피로 묶인 인연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걸.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범한 38세의 회사원이다. 결혼한 지 7년 차에 접어들었고 우리에겐 5살 난 아들이 하나 있다. 아내 수지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고 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며 큰 문제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은행 앱을 통해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분명 이번 달에는 큰 지출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잔고가 예상보다 적었다. 처음에는 내가 계산을 잘못했거나 작은 지출들이 누적되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확인해 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다. 생활비 통장에서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체 내역을 살펴보니 수진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이 송금되고 있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신경 쓰였다. 나는 수진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수진아, 이번 달에 뭐 큰 지출 있었어? 통장 잔고가 좀 이상해서. 아, 지난번에 냉장고가 고장나서 수리했잖아. 그거랑 이것저것 생활용품 사느라 그랬나 봐. 수진의 말에 일리는 있었다. 하지만 냉장고 수리비는 이미 결제한 지 한 달이 넘었고 생활용품 지출로 보기엔 금액이 컸다. 나는 마음 한구석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 며칠 후 나는 비상금 통장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우리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모아둔 돈이 있었다. 그런데 그 통장에서도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수진아, 비상금 통장에서 돈 뺀 적 있어? 아니, 난 건드린 적 없어. 왜 그래? 수진의 대답은 단호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은행 앱에서 이체 내역을 확인한 상태였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날 밤 나는 수진이 잠든 사이 그녀의 핸드폰을 살펴보기로 결심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지만 이번만큼은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의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그녀와 친정 식구들 간의 대화가 눈에 띄었다. 특히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돈에 대한 내용이 자주 오갔다. 수진아, 이번 달도 좀 힘들다. 내가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엄마 알겠어. 이번 달도 보내드릴게. 나는 충격을 받았다. 수지는 매달 우리 몰래 친정에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우리의 비상금에서.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진에게 이 사실을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응. 무슨 일이야? 내가 어제 통장 내역을 봤어. 너 친정에 돈 보내고 있었지? 수지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민재.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친정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다. 동생은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처음에는 한두 번만 도와드리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미안해, 민재. 너한테 말하지 않고 한 건 잘못이야. 나는 수진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몰래 행동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수진아,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우리 부부잖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걱정할까봐 그랬어.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내가 친정일로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수진의 말에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배려심을 이해하면서도 신뢰를 저버린 행동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써먹한 상태로 지냈다. 나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다. 수진아, 우리 앞으로는 가계부를 함께 쓰자.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큰 지출은 서로 상의하자.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야. 응, 미안해. 진심으로. 앞으로는 절대 몰래 그런 일 안 할게. 가계부도 같이 쓰자. 수지는 진심 어린 표정이었다. 나는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찜찜했지만
다시 한번 믿어보자고 다짐했다. 그래도 아이 엄마고 내 아내니까. 결혼이라는 게 결국 믿음으로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는 그날부터 함께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난 수진의 핸드폰에 있는 앱을 통해 공동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해줬고 생활비, 저축, 비상금 계좌도 분리했다. 한 달 동안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롭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출근길에 지갑을 잃어버렸다. 급하게 새 카드 발급을 받기 위해 은행 앱에 접속했는데 이상하게도 내 명의의 예금 잔액이 또 줄어들어 있었다. 이번엔 수진 명의의 계좌로 간 게 아니었다. 현금 인출 30만 원. 집 근처 ATM. 시간은 새벽 2시 13분. 그 시간에 누가? 수진이? 왜?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아, 혹시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밖에 나간 적 있어? 아니, 왜? 무슨 일인데? 그 순간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내역을 보여줬다. 이 시간 여기 ATM에서 30만 원 인출됐어. 우리 동네야. 그리고 이건 내가 아닌 이상 너밖에 없어. 말해봐. 또 어디로 보낸 거야? 이번에도 친정이야?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또였다. 또 거짓말. 또 배신. 수지는 울면서 말했다. 동생이 최근에 사고를 쳤단다. 인터넷으로 소액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돼서 추심 전화가 오고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단다. 그래서 새벽에 몰래 나가서 ATM에서 돈을 뽑아 동생 계좌로 보냈다고. 그럼 지난번 약속은 뭐였는데? 가계부 같이 쓰자며. 숨기지 말자며. 나도 지키고 싶었어. 근데 너무 급해서 그리고 당신이 또 화낼까봐. 화? 그럼 이렇게 몰래 또 돈 빼가면 나는 화 안 날 줄 알았어? 내가 ATM 내역까지 다 뒤져야만 알 수 있게 만들어야 했어? 그날 나는 아이가 자고 있는 방을 보며 깊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정말 수진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녀의 친정 사정도, 그녀의 부담감도. 하지만 그런 나의 노력은 2번이나 짓밟혔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엔 다시 벽이 생겼다. 수지는 말없이 집안일을 했고 나는 말없이 회사만 다녔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만 그나마 웃는 척할 수 있었을 뿐 우리는 부부가 아닌 동거인처럼 지내기 시작했다. 나는 고민했다. 과연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할까? 내 아이를 위해 참고 사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이런 거짓과 배신 속에서 살 바엔 차라리. 며칠 후 결심을 했다. 조용히 수진에게 말을 꺼냈다. 수진아,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보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 적어도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어. 난 도저히 더는 못 믿겠어. 그리고 믿지 못한 채로 함께 살 순 없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로 조용히 짐을 챙겼다. 그날 오후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적막한 집에서 조용히 과거의 메시지와 사진을 보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시간이 흐르고 수지는 몇 번 연락을 해왔다. 다시 기회를 달라고, 이제 정말로 변하겠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녀가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또 어떤 거짓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신뢰는 유리처럼 한번 금이 가면 아무리 붙여도 깨진 자국이 남는다. 나는 지금 그 깨진 자국을 매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 나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다시 돌아가야 하나 싶다가도 수진의 거짓말을 떠올리면 다시는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이제 선택은 시간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녀가 정말 변하는지, 내가 정말 그녀를 용서할 수 있는지를. 그 답이 나올 때까지는 이 상처를 안고 조용히 살아가야 한다.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33살의 평범한 여자다. 대학에서 만난 남편과 연애 4년, 결혼 3년 차. 서로 알 만큼 알고 맞춰갈 수 있을 거라 믿고 결혼했다. 솔직히 말하면 시댁과의 갈등은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 착각을 아주 비싼 대가로 치르게 됐다.
결혼 초에는 시어머니가 그리 불편한 존재는 아니었다. 나를 냉정하게 대하거나 무시하는 말도 없었다. 그냥 딱딱하고 건조할 뿐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었다. 그게 오히려 편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건조함이 진심 어린 무관심이 아니라 철저한 우월감에서 비롯된 무시라는 걸 알게 됐다. 사건의 시작은 명절 하루 전이었다. 우리는 양가를 모두 방문하는 일정이었고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날 뜻밖의 말을 꺼냈다. 지연 씨, 친정은 뭐하러 그렇게 자주 가? 거긴 갈 때도 못 되잖아. 순간 귀를 의심했다. 네. 아니, 그 집은 너무 시골스럽고 수준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 집 식구인데 조금 선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정말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장난도 농담도 아니었다. 그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을 향한 조롱을 일삼기 시작했다. 그쪽은 어머니가 뭐 하시더라? 가정교육이 좀 부족했던 것 같네, 그쪽은. 그 동네는 아직도 다 그렇게 살아? 남편과 함께 있을 때도, 나 혼자만 있을 때도. 그 말들은 마치 독처럼 쌓여갔다. 나는 처음엔 참았다. 어른이고 시부모니까. 하지만 어느 날 한계를 넘는 일이 벌어졌다. 그날은 엄마가 직접 김장김치를 담가 시댁에 보내주셨다.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열자마자 말했다. 이게 김치야? 뭐 이렇게 시골 냄새가 나? 그냥 버려야겠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다. 나를 무시한 것도 억울했지만 우리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괴로웠다. 그리고 가장 분노했던 건 그 모든 순간에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자기 어머니 말씀 좀 너무 심하셔. 나도 우리 부모님도 사람인데. 엄마가 좀 말이 세긴 해도 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 않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라니. 그건 내가 듣고 싶던 말이 아니었다. 나는 남편에게서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다.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또 그 말을 꺼냈다. 지연 씨는 원래부터 교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뭐랄까, 집안 분위기가 그런 게 있잖아요. 모두가 웃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완전히 붕괴됐다. 더는 못 참겠어요.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제 집안이 그렇게 창피해요?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어머, 지연 씨가 감정 조절이 안 되네. 그래서 그 집은 좀 문제가 있다니까. 그날 밤 나는 친정으로 갔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셨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그 품 안에서 엉엉 울었다.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두드려 주셨다. 아무런 판단도 비난도 없이. 그게 부모였다. 진짜 가족이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왔다. 지연 씨, 이혼까지는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우리 집안 이름에 먹칠은 하지 말자고. 처음으로 나는 당당하게 말했다. 먹칠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제 부모님을 무시하는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도 전화를 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얘기할게.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말은 처음부터 했어야 해. 난 그동안 혼자 싸웠어.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 말은 내 결심을 굳히게 했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협의 이혼 절차를 밟았다.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욕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돈 때문에 그런다. 지연 씨가 속물이다. 이혼하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거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위로해줬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몇 달 후 이혼이 성립됐다. 나는 이름 석자를 되찾았고 부모님 집에서 다시 삶을 시작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지연아, 나 엄마랑 연 끊었어. 늦었겠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남편이었다.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답장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잃었을 때 깨달은 게 있다면 그건 오롯이 그의 몫이었다. 나는 더 이상 용서하는 여자로 살지 않기로 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나는 상담 자격증을 따고 여성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같은 상처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다. 왜냐면 나도 똑같이 아팠으니까.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내 삶을 되찾았으니까. 나는 평범한 38세의 회사원이다. 결혼한 지 7년 차에 접어들었고 우리에겐 5살 난 아들이 하나 있다. 아내 수지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고 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며 큰 문제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은행 앱을 통해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분명 이번 달에는 큰 지출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잔고가 예상보다 적었다. 처음에는 내가 계산을 잘못했거나 작은 지출들이 누적되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확인해 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다. 생활비 통장에서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체 내역을 살펴보니 수진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이 송금되고 있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신경 쓰였다. 나는 수진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수진아, 이번 달에 뭐 큰 지출 있었어? 통장 잔고가 좀 이상해서. 아, 지난번에 냉장고가 고장나서 수리했잖아. 그거랑 이것저것 생활용품 사느라 그랬나 봐. 수진의 말에 일리는 있었다. 하지만 냉장고 수리비는 이미 결제한 지 한 달이 넘었고 생활용품 지출로 보기엔 금액이 컸다. 나는 마음 한구석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 며칠 후 나는 비상금 통장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우리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모아둔 돈이 있었다. 그런데 그 통장에서도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수진아, 비상금 통장에서 돈 뺀 적 있어? 아니, 난 건드린 적 없어. 왜 그래? 수진의 대답은 단호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은행 앱에서 이체 내역을 확인한 상태였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날 밤 나는 수진이 잠든 사이 그녀의 핸드폰을 살펴보기로 결심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지만 이번만큼은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의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그녀와 친정 식구들 간의 대화가 눈에 띄었다. 특히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돈에 대한 내용이 자주 오갔다. 수진아, 이번 달도 좀 힘들다. 내가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엄마 알겠어. 이번 달도 보내드릴게. 나는 충격을 받았다. 수지는 매달 우리 몰래 친정에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우리의 비상금에서.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진에게 이 사실을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응. 무슨 일이야? 내가 어제 통장 내역을 봤어. 너 친정에 돈 보내고 있었지? 수지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민재.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친정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다. 동생은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처음에는 한두 번만 도와드리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미안해, 민재. 너한테 말하지 않고 한 건 잘못이야. 나는 수진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몰래 행동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수진아,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우리 부부잖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걱정할까봐 그랬어.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내가 친정일로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수진의 말에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배려심을 이해하면서도 신뢰를 저버린 행동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써먹한 상태로 지냈다. 나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다. 수진아, 우리 앞으로는 가계부를 함께 쓰자.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큰 지출은 서로 상의하자.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야. 응, 미안해. 진심으로. 앞으로는 절대 몰래 그런 일 안 할게. 가계부도 같이 쓰자. 수지는 진심 어린 표정이었다. 나는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찜찜했지만 다시 한번 믿어보자고 다짐했다. 그래도 아이 엄마고 내 아내니까. 결혼이라는 게 결국 믿음으로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는 그날부터 함께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난 수진의 핸드폰에 있는 앱을 통해 공동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해줬고 생활비, 저축, 비상금 계좌도 분리했다. 한 달 동안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롭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출근길에 지갑을 잃어버렸다. 급하게 새 카드 발급을 받기 위해 은행 앱에 접속했는데 이상하게도 내 명의의 예금 잔액이 또 줄어들어 있었다. 이번엔 수진 명의의 계좌로 간 게 아니었다. 현금 인출 30만 원. 집 근처 ATM. 시간은 새벽 2시 13분. 그 시간에 누가? 수진이? 왜?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아, 혹시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밖에 나간 적 있어? 아니, 왜? 무슨 일인데? 그 순간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내역을 보여줬다. 이 시간 여기 ATM에서 30만 원 인출됐어. 우리 동네야. 그리고 이건 내가 아닌 이상 너밖에 없어. 말해봐. 또 어디로 보낸 거야? 이번에도 친정이야?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또였다. 또 거짓말. 또 배신. 수지는 울면서 말했다. 동생이 최근에 사고를 쳤단다. 인터넷으로 소액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돼서 추심 전화가 오고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단다. 그래서 새벽에 몰래 나가서 ATM에서 돈을 뽑아 동생 계좌로 보냈다고. 그럼 지난번 약속은 뭐였는데? 가계부 같이 쓰자며. 숨기지 말자며. 나도 지키고 싶었어. 근데 너무 급해서, 그리고 당신이 또 화낼까봐. 화? 그럼 이렇게 몰래 또 돈 빼가면 나는 화 안 날 줄 알았어? 내가 ATM 내역까지 다 뒤져야만 알 수 있게 만들어야 했어? 그날 나는 아이가 자고 있는 방을 보며 깊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정말 수진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녀의 친정 사정도, 그녀의 부담감도. 하지만 그런 나의 노력은 2번이나 짓밟혔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엔 다시 벽이 생겼다. 수지는 말없이 집안일을 했고 나는 말없이 회사만 다녔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만 그나마 웃는 척할 수 있었을 뿐 우리는 부부가 아닌 동거인처럼 지내기 시작했다. 나는 고민했다. 과연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할까? 내 아이를 위해 참고 사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이런 거짓과 배신 속에서 살 바엔 차라리. 며칠 후 결심을 했다. 조용히 수진에게 말을 꺼냈다. 수진아,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보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 적어도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어. 난 도저히 더는 못 믿겠어. 그리고 믿지 못한 채로 함께 살 순 없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로 조용히 짐을 챙겼다. 그날 오후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적막한 집에서 조용히 과거의 메시지와 사진을 보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시간이 흐르고 수지는 몇 번 연락을 해왔다. 다시 기회를 달라고, 이제 정말로 변하겠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녀가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또 어떤 거짓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신뢰는 유리처럼 한번 금이 가면 아무리 붙여도 깨진 자국이 남는다. 나는 지금 그 깨진 자국을 매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 나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다시 돌아가야 하나 싶다가도 수진의 거짓말을 떠올리면 다시는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이제 선택은 시간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녀가 정말 변하는지, 내가 정말 그녀를 용서할 수 있는지를. 그 답이 나올 때까지는 이 상처를 안고 조용히 살아가야 한다.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36살, 결혼 8년 차 주부 지민이다.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다.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듣게 될 줄이야.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어떻게 나더러 나가라 할 수 있는 걸까? 모든 건 그날부터 시작됐다. 남편 민재와 결혼하던 해 우리는 맞벌이 부부였고 둘 다 대기업에 다녔다. 나름대로 돈도 꽤 모았고 무엇보다 나에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전세 자금이 있었다. 그래서 결혼 후 1년쯤 되었을 때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할 수 있었다.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을 올릴 때 그렇게 기뻤던 적이 없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구나.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은 처음부터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반부터 자주 우리 집에 들르셨다. 밥을 해준다며 청소를 해준다며 물론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했지만 나는 은근히 내 공간을 침범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부엌에 대한 간섭은 심했다. 짐이나 고춧가루는 이런 통에 넣어야지. 저건 벌레 생겨. 내 어머니. 참았다. 며느리니까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르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집에 옷가지며 속옷까지 놓고 가기 시작했다. 남편 민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당신 엄마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지 않아?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만 그냥 도와주러 오는 거잖아. 대화는 늘 이렇게 끝났다. 민재는 절대 어머니 편을 들었고 나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아예 우리 안방에 계셨다. 침대 위에 이불까지 깔고 누워 계신 모습은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내 방 침대가 푹신하더라고. 내 방이라는 말조차 허락되지 않는 듯한 그 표정. 난 그날부터 거실에서 잤다. 며칠 후 나는 결국 터지고 말았다. 어머니,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건 좀 저희 부부 공간이잖아요. 짐이나 너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 여기 민재 집이기도 해. 민재 집이라니? 등기부에 내 이름 하나만 있는 집이 어떻게 민재 집이야? 그 말이 너무도 불쾌했지만 참았다. 싸움이 커질까 두려웠으니까.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나는 출장을 다녀왔다. 3박 4일짜리 짧은 일정이었지만 돌아오자마자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먼지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말끔한 집, 바뀐 커튼과 식탁보. 심지어 서랍 정리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 분명 내가 정리한 방식이 아니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누가, 언제, 왜 이런 정리를 했을까?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다. 무심코 스쳐 지나가던 화면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법무사 박호준. 이상했다. 그 이름은 예전에 내가 등기 이전할 때 연락했던 법무사 이름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왜 법무사랑 연락해? 아,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거짓말이었다. 나는 몰래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다. 명의 이전 서류 어머니께 전달 완료했습니다. 잔금은 입금 확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께 명의 이전 서류를 전달했다고? 내 집을? 내 허락 없이? 나는 당장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다. 그리고 거기엔 분명히 새겨져 있었다. 소유자 박영숙. 시어머니 이름이었다. 내 다리가 풀렸다. 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믿을 수 없었다. 이게 현실일 리 없었다. 나는 미친 듯이 남편을 흔들었다. 이게 뭐야? 내가 내 집을 엄마한테 넘겼어? 짐이나 진정해. 우리 다 같이 살려고 그런 거야. 엄마도 이제 나이 들고 혼자 힘들잖아. 그래서 내 집을,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몰래 받고, 이게 말이 돼? 나는 경찰서에 갔다. 법적으로도 알아봤다. 명의 이전 당시 내 위임장이 위조되었고 서명도 조작된 걸 확인했다. 분명히 사문서 위조였다. 그런데도 변호사는 말했다. 사기죄나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실 수는 있지만 가족 간 사건이라 입증이 쉽진 않습니다. 내가 사인하지도 않은 서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전된 집. 그런데도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법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대놓고 나에게 말했다. 짐이나 이제 너도 짐 싸야지. 여긴 내 집이야. 어머니. 어차피 민재도 이혼하겠다고 하더라.
갈 데 없으면 친정으로 가. 그렇게 나는 내 집에서 쫓겨났다. 아무것도 없이. 도장 하나, 종이 하나 확인 안 한 죄로 나는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위임장에 사용된 필적을 감정 의뢰했고 내 서명과 전혀 다르다는 결과를 받아냈다. 그걸 증거로 고소장을 다시 제출했고 시어머니는 결국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민재는 나 몰래 이혼 소장을 보냈지만 판사는 내게 모든 사유를 유리하게 봐줬다. 위자료는 물론이고 나는 끝까지 싸웠다. 지금 나는 새 집에서 혼자 산다. 등기부 등본엔 다시 내 이름 석자가 있다.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매일 밤 다짐한다. 다시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에 접어드는 32살 여성입니다. 겉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저 스스로도 지금의 남편과 함께라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게 늘 다정했거든요. 퇴근하면 집에 오자마자 제 안부를 묻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줬고요. 친구들에게도 우리 남편 진짜 괜찮지 않아? 라며 자랑할 만큼 저는 제 결혼 생활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연애 시절에도 그는 한 번도 저를 불안하게 만든 적이 없었고 제가 조금이라도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서 위로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야근이라고 했어요. 자주 있는 일이기도 하고 워낙 하는 일이 바쁘고 회식도 잦은 편이라 딱히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씻고 자고 있는 사이 그날 아침 셔츠에 뭔가 묻은 것 같아서 세탁 바구니를 뒤지다가 바지 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이 하나 나왔습니다. 호텔. 1인 숙박은 아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아니겠지. 다른 사람이 줬을 수도 있고. 애써 부정했지만 마음 한켠에선 뭔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서로 암호도 공유하고 자유롭게 서로의 폰을 보던 사이라 죄책감은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작 남편의 카톡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운 거였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에 연결된 남편의 계정 기록, 사진, 백업, 통신사 사용 내역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결국 보게 되었어요. 같은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여행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 그 여자의 생일에 맞춰 예약한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는 둘이 함께 찍은 셀카도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핑계로 비워둔 주말, 가족 모임에 갑자기 못 온다던 날, 제가 감기 몸살로 앓던 날까지. 그는 그 모든 시간에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더라고요. 처음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해온 그 사람과 이런 배신을 한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걸 바로 이야기해야 할까?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캡처하고 출력하고 날짜별로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들고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혼을 결심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너졌어요.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그런 생각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친구들에겐 말도 못했습니다. 괜히 내 결혼이 실패했다고 생각할까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할까봐 두려웠어요. 엄마한텐 아직도 말을 못 꺼냈어요. 그런 일로 상처받을까봐,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할까봐. 하루는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 혼자 집안 정리를 하다가 신혼 때 남편이 손수 만들어준 사진 액자를 보게 됐어요. 액자 속 우리 둘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처럼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이젠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 사람은 그 웃음을 기억할까? 아니, 그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때도 이미 거짓이 조금은 섞여 있었을까?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나 혼자만 사랑했던 거구나. 나 혼자만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도 결국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담담하게 증거를 꺼내 보였고 그 사람은 처음엔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미안해. 어처구니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이 모든 게 덮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내 마음에 난 생채기, 나를 믿고 사랑했던 내 지난 시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더는 당신과 함께할 미래가 없어요. 이혼하고 나서야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절차도 번거로웠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다 지나고 보니 잘한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후로 저는 제 삶을 조금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예전엔 늘 둘이 함께였던 공간에 이제는 저 혼자 남았지만 오히려 더 깔끔하고 안정된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릴 때도 늦은 밤 침대에 누울 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늘 남편의 기분을 살피고 눈치를 보며 살던 내가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한 번쯤 용서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지만 전 알아요. 그 사람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선택을 반복한 거였다는 걸. 거짓말 위에 또 다른 거짓말을 얹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던 모습.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과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에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결혼 생활 내내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느끼고 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 일상에 불안이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나를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해냈고 앞으로도 제 삶을 지켜내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갑작스러운 심정지였다. 전날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숨이 멎어 계셨다고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먹먹했다. 시아버지는 우리 부부에게나 시댁 식구들 중 그 누구에게도 큰 소리 한 번 안 치셨다. 늘 미소 짓고 계셨고 내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우리 큰아들 복 터졌구나 하시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던 분이었다. 그런 분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셨다. 장례식장은 조용하고 침착했다. 남편과 나는 상주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그런데 장례 둘째 날 오후 기묘한 정적 속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나 저 여자. 속삭이듯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둘째 며느리 세연이었다. 거의 2년 넘게 얼굴 한 번 못 본 여자. 시아버지가 아프셔서 입원했을 때도 퇴원하셨을 때도 간병은커녕 전화 한 통 없었던 사람. 그런데 지금 왜?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늦었지만 인사드리러 왔어요. 말은 그럴싸했지만 누구보다 잘 안다. 세연이는 시댁엔 일도 관심 없었다. 남편과도 거의 별거 수준이었다. 심지어 작년 설날엔 아예 연락도 끊고 해외로 여행까지 갔던 여자다. 그런 애가 지금 갑자기 장례식에 나타났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장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다. 아버지 유언장이 있었대. 공증까지 받아놨더라. 순간 머리가 띵했다. 시아버지는 평소에 재산 이야기는 거의 안 하셨다. 그저 내가 있는 건 다 니들 거다 하시며 웃으셨지. 그런데 유언장? 심지어 공증까지. 이상한 건 유언장이 세연이 쪽 변호사를 통해 나왔어. 뭐라고? 세연이 쪽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며칠 후 시댁 식구들 전원이 모였다. 변호사가 등장해 유언장을 꺼냈다. 고 김태성님께서는 생전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산 분배를 명시하셨습니다.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그 순간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김태성님은 본인의 전 재산 중 70%를 둘째 며느리 이세연 씨에게 남긴다고 유언하셨습니다. 세상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70%를 그 둘째 며느리에게 그동안 얼굴 한 번 안 비친 그 사람한테
함께 있던 신우이도 당황하며 이야기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하시겠어요? 그렇다. 말이 안 됐다. 아버지께서 그런 결정을 하셨을 리 없었다. 이건 뭔가 조작됐다. 그날 이후로 나는 혼자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연이가 무언가 꿍꿍이를 벌였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달 전 세연이 혼자 다녀간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시아버지께서 휴대폰도 자주 꺼두셨고 말씀이 없으셨다고 했다. 무언가 있었다.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시아버지께서 평소에 그렇게 아끼시던 우리 가족, 손주들에게 유산 한 푼 안 남기고 둘째 며느리에게 70%를 남겼다고? 아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 세연이가 뭔가를 꾸몄다. 그 유언장은 진짜가 아니야. 나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간 남편 경호를 붙잡았다. 말없이 커피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나 그 유언장 못 믿겠어. 나도 그래.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셨잖아. 남편의 한숨이 길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아버지가 갑자기 핸드폰을 바꾸셨거든. 번호까지 싹 다. 뭐? 왜? 모른대. 그냥 귀찮다고. 근데 이상했어. 그 후로 연락도 잘 안 됐고. 그리고 세연이 그 즈음 아버지한테 혼자 찾아갔대. 이모가 그러더라. 무릎 꿇고 사과하고 울고불고 했다나 봐. 가짜 반성. 그랬겠지. 정말 반성했다면 왜 아버지 임종조차 함께하지 않았겠어? 이건 분명히 계획적인 접근이었어.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시아버지 유언장을 접수한 쪽이 세연이 즉 변호사라는 것부터가 이상했다. 혹시라도 유언장에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언장은 공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작성 당시의 정신적 상태나 강압 여부가 확인되면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정신적 상태, 강압 여부. 그렇다면 당시 시아버지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사람, 증거, 그게 필요했다. 나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입원하셨던 병원부터 찾았다. 다행히 간병을 맡았던 간병인 아주머니가 기억하고 계셨다. 아, 그분 기억나죠. 참 조용하고 인자한 분이셨는데. 그런데 마지막 즈음엔 좀 이상하셨지. 어떻게 해요? 혼잣말도 많아지고 누가 와도 반응이 없고. 누굴 계속 무섭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애가 이럴 줄은 몰랐지. 같은 말도 하셨고. 그 애. 그게 세연이었을까? 나는 필사적으로 물었다. 혹시 그 무렵의 방문자 기록 같은 거? 있어요. 병원 입구에 다 적게 돼 있거든요. 보안실에 요청하시면 CCTV도 있을 거예요. 며칠 뒤 나는 병원에서 당시 CCTV 일부와 출입 기록을 받았다. 그리고 거기엔 놀라운 장면이 담겨 있었다. 세연이 아버지가 입원한 병실에 혼자 들어간 장면. 무려 3번이나. 하루는 무려 3시간 넘게.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두셨다. 그리고 그 직후 유언장이 작성됐다. 나는 변호사에게 이 자료를 제출했다. 그리고 법원에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세연이의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다. 뭘 그렇게까지 해? 아버님 뜻이야. 당신들이 잘 못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잘못했다고? 누가 아버지 곁을 지켰는데? 누가 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 손을 붙잡았는데? 너 병문안 한 번 온 적 있니? 됐고. 유언장도 공증 다 받은 거야. 뒤늦게 발악하지 마. 추하니까. 그 말에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다. 지금 나한테 발악이라고? 내가 추하다고? 정말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싶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내게 USB 하나를 건넸다. 이거 아버지 컴퓨터에서 찾았어. 암호 걸려 있었는데 풀어봤더니 그 안에는 아버지가 작성한 문서 파일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혹여 내가 이 세상에 없게 되거든 내 재산은 첫째 아들 가족과 손주들에게 나누어 주길 바란다. 세연이는 믿을 수 없다. 그 애는 나를 속였다. 숨이 멎을 뻔했다.
아버지의 진짜 뜻이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유언장 조작의 반증이었다. 나는 곧바로 이 파일도 변호사에게 제출했다. 진실은 이제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아버지의 진짜 유언, 세연의 조작 가능성, 모든 걸 이 자리에서 드러내야 했다. 양측 변호인이 마주 앉고 판사가 입장했다. 공판은 시작되었다. 양측의 주장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유언장을 제출한 측 변호인부터 발언하십시오. 저희는 고 김태성님께서 2024년 11월 4일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그에 대한 공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유언장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이며 정신적으로도 문제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해당 유언장이 작성되기 직전 고인의 정신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는 테이블 위에 2개의 파일을 올려놓았다. 하나는 병원 출입 기록 및 CCTV 캡처, 그리고 다른 하나는 USB 속에서 발견된 시아버지의 비공식 유언문. 본 파일은 고인의 장남이 고인의 사망 후 개인 컴퓨터에서 확보한 문서로 유언장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 문서에서 고인은 세연은 믿을 수 없다. 그 애는 나를 속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진정한 재산 상속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의 진위는 어떻게 입증하셨습니까? 포렌식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파일 작성 시각과 수정 내역, IP 주소, 문서 작성자의 필적 등이 모두 고인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세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보였다. 차갑고 자신만만하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저건 조작된 거야. 죽은 사람이 그런 문서 남겼다고 믿으라고? 그냥 컴퓨터에 쓴 메모 하나 가지고. 말이 돼? 그녀는 언성을 높이며 반박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기울어 있었다. 판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사건은 유언장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고인의 의사 표현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병원 기록과 방문 내역, 그리고 비공식 유언문이 제출되면서 공식 유언장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판결이 내려졌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자필 유언장의 진정성에 일부 신뢰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 해당 유언장을 무효로 간주하고 상속 재산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균등 분할할 것을 명합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우리가 이긴 거였다. 법정에서 나오는 길, 세연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조차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마지막 말을 건넸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를 모욕한 대가를 치른 거야. 너희가 다 가져가면 내가 뭐가 되는데? 적어도 도둑은 안 되겠지.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 아버지의 유산은 2 아들과 손주들에게 공평히 나눠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끝까지도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남아있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뒤늦었지만 진실을 지켜냈어요. 세연은 유산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시도로 시댁과 완전히 인연이 끊겼다. 그녀는 지금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인생을 꾸리려 하겠지만 그 어떤 삶을 살아도 그날 법정에서의 시선과 목소리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야 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저 피로 묶인 인연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걸.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